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관치료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첫 번째 시간에는 상병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상병명에 주의가 필요한 행위들을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근관치료 할 때 K04.00 가역적 치수염 그리고 K04.01 비가역적 치수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인 근관치료를 할 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역적 치수염이 됐던 아니면 비가역적 치수염이 됐던 사용하시던 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 행위를 넣을 때는 꼭 한 번 더 상병명을 확인해라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치수 절단술이고요. 우리 펄포토미라고 부르는 행위인데 일단 펄포토미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펄펙토미랑 펄포토미 이 두 단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펄펙토미는 사실은 대부분은 펄프 익스터페이션, 즉 PE라고 차팅을 더 많이 하시고요. 펄포토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미했다라고 표현하면 대부분 이 펄포토미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PE 같은 경우에 다른 차팅명으로 펄펙토미라고 차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펄포토미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용어를 같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펄펙토미는 발수라고 불리는 행위, 즉 근관 안에 있는 펄프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행위이고요. 펄포토미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일부만 제거를 하거나 치관부의 일부 혹은 치근, 그 캐날 쪽에서 일정 부분에서 끊어서 제거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펄포토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수 절단술 같은 경우에 치수강 혹은 근관 상단부 치수만을 제거하는 행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시술의 목적은 펄프를 일부 남겨두고 근단부에 남겨서 어느 정도 생활력을 유지시키는 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근관치료라는 건 펄프를 모두 제거했을 때만 완벽하게 감염 관리가 돼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굳이 염증에 노출된 펄프를 왜 남겨놓느냐? 보통은 이제 영구치 치근단이 완성이 안 됐다든지 특수한 경우에 이유가 있어서 많이들 하게 되고요. 혹은 우식을 제거하다가 일부 아주 작은 조직이 노출이 됐을 때 펄프를 모두 제거하기에는 좀 아깝다 하는 경우에 간혹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상병명을 보시면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같이 K02.5 혹은 이제 가역적 치수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치수 절단술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 부분 혹은 이제 치근의 상단부까지만 치수를 제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 제거하는 행위에도 사용하는 비가역적 치수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K02.5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이나 아니면 가역적 치수염 정도를 적용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K02.5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만 사용을 해야 되나요? 저는 여태까지 치수 절단술에 K02.1을 사용했는데요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수 절단술 같은 경우에는 K02로 시작하는 상병이면 크게 상관이 없다. 즉 상아질 우식증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셨던 것처럼 상아질 우식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치수 노출이 있는 우식이라는 아주 적합한 상병명이 있으니까 이 상병명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다만 주의하실 사항 중에 하나는 밑에 제가 이제 녹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근단부 질환을 나타내는 상병명을 사용하면은 심사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상단부의 치수만 제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단부의 질환을 나타내는 상병명, 예를 들자면 뭐 K04.7처럼 동의 없는 근단 주의 농양처럼 근단부의 앱세스를 나타내는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발수를 해서 염증을 모두 제거하는 게 더 적절한 시술이 되겠죠. 그래서 근단부 질환을 나타내는 상병을 사용했을 때는 치수 절단술에 적합하지 않은 상병명을 적용했다. 혹은
시술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심사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수 절단술을 청구할 때 주의하실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근단부와 관련된 상병명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좀 부적절하더라도 K04.01 정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상단부 치수만 제거할 수 있는 행위에 적합한 상병명을 적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응급근간 처치 같은 경우에도 상병명 주의가 필요한데요. 응급근간 처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급성 상태에서 통증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의 증상 완화를 위해 액세스 오프닝을 시행한 경우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응급근간 처치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환자분들이 아침 일찍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새 너무 아팠어요. 혹은 주말 내내 너무 아파서 월요일이 되자마자 찾아왔어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응급근간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근간 처치를 해주게 되는 거고,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부위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지만 액세스 오프닝을 해줌으로써 내압을 낮춰주게 되면은 통증이 신속하게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근간 처치의 주요 골자는 이 액세스 오프닝을 통해서 환자의 급성 통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액세스 오프닝 하면 발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치수관 개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치아에서 근관으로 접근할 때까지 머리 부분 접근부를 제거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발수는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치수 절단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캐나일의 끝까지 있는 펄프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치수관 개방까지는 사실 발수를 했다, 펄프 조직을 제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치수관 개방은 머리 쪽을 제거했다, 혹은 이제 뚜껑을 열어서 내압을 감소시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관 치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진료 기록을 리딩하고 또 술식을 해석하실 때 이게 AO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발수까지 연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발수가 이어지다가 중단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상태를 알아두시고 차이점을 알아두시면은 청구를 할 때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액세스 오프닝은 뭐고, 그리고 치수의 일부를 제거하는 건 어떤 걸로 청구를 하고, 또 발수는 모두 제거한 날에 청구한다라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응급근간 처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프다, 혹은 이제 염증이 심하다, 이런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상병명을 적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 K04.4 혹은 K04.7처럼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약을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간혹 교재에 보면은 구강으로 연결된 동의 있는 근단주의 농약을 써도 된다라고 적혀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동의 있는 근단주의 농약보다는 동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통증이 심한 상태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염증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개를 보통 번갈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봐서 근단 치주염인 경우에는 K04.4를 적용하시고, 그냥 앱세스 기원으로 통증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K04.7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응급근간 처치를 청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일단 응급근간 처치는 경조직 처치, 근관 치료랑 관련된 것들과 같이 병용으로 같은 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왔고 액세스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약에 바로 발수를 진행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발수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발수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액세스 오프닝까지만 한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근간 처치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액세스 오프닝만 했을 때 혹은 발수를 완전히 끝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발수를 제거하고 있는 중간에 청구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보통 처치를 산정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보통 처치랑 응급근간 처치는 언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개 다 액세스 오프닝만 시행을 했거나 아니면 발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라고 할 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자의 급성 상태 완화, 즉 진료 기록에 환자가 너무 아파서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액세스 오프닝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적혀 있어야지만 응급근간 처치로 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발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 액세스 오프닝만 했어요. 혹은 치수 실활제처럼 예전에 이제 디펄핀 같은 제재들이 있었죠. 그래서 치수 실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액세스 오프닝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처치로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급근간 처치랑 보통 처치는 사실 시술적으로 뭘 했냐 놓고 보면은 비슷한 상황일 수 있지만 환자의 급성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응급근간 처치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에 이러한 정황들을 남겨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상병명 주의가 필요한 행위는 치수 복조인데요. 이 치수 복조술은 사실 근관치료 행위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통 경조직 처치, 보존 치료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은 어쨌든 치수 복조까지는 경조직 처치이긴 하지만 근관 치료가 들어가기 직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병명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비슷한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치수 복조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하죠? 그쵸. 우식을 제거하다 보니 치수랑 너무 가까워졌다. 그래서 근관 치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 예후 관찰을 해보고 괜찮으면 우리가 충전으로 완료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리다.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치수 복조를 한 치아를 근관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치수 복조 같은 경우에는 치수에 근접된 깊은 우식을 제거하고 상하지 형성을 유도한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진정처치랑 같은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처치랑 차이점은 복조제를 사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점으로 청구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프 캐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우식과 관련된 상병명은 어떤 걸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파절로 인해서 우리가 치수 복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절인 경우에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혹은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까지도 치수 복조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 치수 복조 이후에 근관 치료를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파절 때문에 근관 치료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을 쓰기보다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을 쓰는 게 근관 치료 맥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 복조술을 할 때 우리가 근관 치료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치수 복조술까지는 보존 치료 맥락에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치수염이나 근단 질환 상병과 같이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단에 염증이 있는데 치수 복조술을 했다? 사실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상병명을 선택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시술의 내용과 상병의 내용이 잘 어우러지는가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술의 내용과 상병의 내용이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용해도 무방한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근관 치료 우리가 흔히 리엔도라고 부르는 행위인데요. 이 리엔도를 할 때는 상병명을 사실 K04.01 비가역적 치수염이나 가역적 치수염을 써도 심사 조정이 딱히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재들을 참고를 하고 또 재근관 치료라는 진료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그냥 치수염에 재근관 치료를 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리엔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염증이 재발을 했다, 염증이 다시 심해졌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염증을 재발된 혹은 이제 염증을 표현하는 상병명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병명은 K04.7 동의 없는 근단주의 농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제로 피스출라가 옆에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K04.62 구강으로 연결된 동의 있는 근단주의 농양 혹은 만성 근단성 치주염 정도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재근관 치료를 할 때는 치수염 상병을 쓰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근관 치료를 할 때 접근하는 치수염 상병을 쓰시면 문제의 소지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꼭 삭감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농양과 관련된 혹은 만성 근단성 치주염처럼 염증이 심한 상태를 표현하는 상병명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근관 치료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치과 상병명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근관 치료는 대표적으로 K04로 시작하는 치수염 상병들 중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두 개, 가역적 치수염이랑 비가역적 치수염은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역적 치수염은 사실 발수가 들어가는 치아에 적합한 상병명은 아니긴 합니다. 이 가역적 치수염은 원장님들이나 치과의사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치아가 민감해져 있는 상태, 증상이 있다 없다 하는 상태를 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염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얘가 자생적으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역적 치수염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애매하게 있어서 근관 치료가 들어갈지 말지 예후를 관찰하는 경우에도 종종 가역적 치수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가역적 치수염을 근관 치료할 때 사용하시기보다는 치아의 상태 예후 관찰을 하고 있을 때 근관 치료가 들어갈지 말지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적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가역적 치수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근관 치료를 대변하는 상병명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비가역적 치수염을 쓰시면 근관 치료 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치수 변성, 석회화, 결석 이 상병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근관부에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하다 보면 석회화가 너무 심한 경우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경우들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발수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괴사가 다 일어났다든지 이런 경우들에도 치수 변성을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험 청구랑 관계없이 현재 치과 분야에서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보험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그 보험 청구된 내역을 가지고 점수화, 지표화를 해서 이 기관이 근관치료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근관치료를 하고 나서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가 이거를 판단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흔히 적정성 평가 항목들을 과마다 몇 가지 지정을 해서 진료,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과 분야에서는 지금 근관치료가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죠. 자, 근데 그 적정성 평가 항목의 주요 골자는 우리 치과에서 근관 치료한 치아의 리엔도 비율을 따지고 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엔도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보는 건데, 근데 그렇다면 이 적정성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치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죠. 뭐겠어요?
애초에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근관치료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심평원에서 지향하는 적정성 평가의 맥락과는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근관치료를 할 때 사용된 상병에 따라서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표화에 포함시키는 데이터에서 제외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상병명이 이 변성 상병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회화가 너무 심해서 예후가 불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물론 이제 환자의 청구적인 상태 혹은 이제 상병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환자 상태를 잘 대변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면 좋겠지만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도 K04.1을 선택해 주시면 추후에 이 치아가 리엔도가 들어가더라도 데이터에서 빠지기 때문에 우리 치과의 적정성 평가 지표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수기원의 급성근단 치주염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응급근간 처치처럼 급성 증상, 염증이 심한 경우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성근단 치주염 같은 경우에 급성 근단 치주염 바로 위에 있는 K04.4랑 같이 해서 이거는 치주염 상병명 아니에요? 얘는 왜 도대체 K04에 들어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이랑 만성 근단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 상병이라면 K05로 시작하는 상병명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K04로 시작하는 치수염 상병에 들어가 있다는 뜻은 이 두 개의 상병명은 실제로 복합적으로 치주염이 같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치수기원의 상병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청구 초보이신 분들은 K04가 치수와 관련된 상병이라는 거를 깜빡하시고 혹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명칭이 치주염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간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치주치료에 이걸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치주치료에는 K05를 기반으로 하는 치주염 상병이 들어가는 게 권장이 되고요. 이 K04로 시작하는 근단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근관치료랑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치주치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대개는 전산상으로 치수 관련된 상병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치주치료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심사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관치료랑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치주치료라는 걸 좀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애초에 치주치료는 K05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적용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름이 치주염으로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는 치주질환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K04, 즉 치수기원의 상병명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상병명들은 낭종, 시스트에 관련된 상병들인데 우리가 실제로 근단부에 낭종이 있는 경우에도 근관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이 K04.8이나 아니면 제가 표시는 안 해놨지만 K04.82, 염증성 치주의 치아풀이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근관치료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K04.6과 K04.7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K04.6과 K04.7을 제가 굳이 이제 따로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K04.6으로 시작하는 상병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상악동으로 연결된, 비강으로 연결된, 구강으로 연결된, 피부로 연결된 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이 있는 상병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K04.7 같은 경우에는 동이 없는 근단주의 농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글 명칭으로 봤을 때 이 동이 있는과 동이 없는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 동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농양 부위에서 잇몸 근처까지 이미 피스출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좀 길만 뚫어주면은 고름이 배출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경우 혹은 이미 피스출라가 완성이 돼서 고름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들. 자, 이런 경우들이 흔히 동이 있는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입니다. 사실 예전에 순수 한글화 작업을 했을 때는 이 동이 있는이 굴이 있는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 염증 부위로부터 동굴이 파져 있는 상태, 즉 피스출라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동이 없는 같은 경우에는 피스출라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말 그대로 조직 내부에 아직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앱세스, 염증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구강내소염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염증이 배출되는 길이 있으면 인정이 되지 않죠. 실제로 염증이 배출되는 길이 없어서 블레이드로 길을 내주는 술식이 바로 IN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IN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이 없는으로 시작하는 상병명을 써야 돼요 라는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강내소염술 같은 경우에는 동이 있는이 들어가는 상병을 쓰시면 안 되고 꼭 동이 없는으로 시작하는 상병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근관치료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대부분 이 치수 침범이 있는 치아 파절, 즉 S02.54 상병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바로 밑에 있는 S02.55 치근 파절을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은 S02.54를 쓰시면은 치수가 노출된 상태의 파절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근관 치료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투약을 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치성 감염이 심하다든지 앱세스가 심하게 잡혀있는 치아들은 항생제를 투약해서 우리가 증상을 같이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혹은 근관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환자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같이 투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근관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는 투약을 안 하시는 게 맞지만, 지양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순 날에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외에도 염증이 줄어들지 않아서 근관 치료가 길어지고 있다, 혹은 염증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투약을 해도 되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상병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에 정리된 걸 한번 봐주시면, 치수염 상병명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는 적합하지만 항생제에는 딱히 맞지 않는 상병명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투약이 지속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는 환자다, 혹은 애초에 항생제가 나갔다 하는 경우에는 동이 없는 혹은 구강으로 연결된 농양상병을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은 항생제를 투여하셔도 심사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약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약을 투여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관치료 때 이 경우에는 투약을 해도 된대라고 섣부르게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환자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항생제나 진통제를 투여를 해주시고, 항생제를 투여하실 때는 상병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근관 치료랑 관련된 진료들 그리고 상병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FAQ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